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와 계파 간의 노선 투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쏘아올린 징계 정치로 내전 양상인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보장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여당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의 자기 정치 폐해 비판에 정청래 전 대표가 반격에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 어제 자기 정치의 폐해라고 정청래 전 대표를 직격하면서 포문을 열었었죠. 남탓만 한다, 계엄 해제 표결 불참 이유를 밝히라는 친정청래계 반발에는 꼭 대장동 때 국민의힘을 보는 것 같다고 받아치면서 오늘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에서 누가 얘기하나 사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꼭 대장동 때를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허위 사실입니다.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그러자 네거티브 안 하겠다, 동지의 언어만 쓰겠다며 대응을 자제하는가 싶던 정청래 전 대표도 하루 만에 태세를 바꿨습니다. 자신이 자기 정치를 했다는 김 전 총리 비판에 대해 SNS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한 건데요. 국정에만 전념해야 할 현직 국무총리가 상황과 처지에 맞지 않게 당대표 로망 같은 발언을 해서 평지풍파를 일으킨 게 대표적인 자기 정치 사례라고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김 전 총리는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 토론회를 한 뒤 질의응답도 예고했는데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로 출마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내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출마 선언을 예고했고요. 친문재인계 고민정 의원도 내일 당대표에 출마하기로 해 당권 레이스 한층 가열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이런 과열 양상을 의식한 듯 멸칭 사용 등 단합을 해치는 과도한 비방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오늘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또 2018년 폐지된 청년 최고위원직을 되살리고 당대표 선출 시 여러 후보에게 선호 순서대로 순위를 매기는 선호투표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발 징계 정국 현실화로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어제 지방선거 뒤 처음으로 징계 심의에 착수했는데요. 징계 개시 등 별다른 결론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동혁 대표가 심각한 해당 행위는 영구적으로 복당을 금지시켜야 한다, 이런 강경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당내 전운이 고조된 상황입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징계 여부와 대상, 수위 등을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신중론을 폈는데 일단 징계 사정권에 오른 반장동혁 측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아침 라디오에서 입지가 좁아지자 최후의 카드를 쓰는 건데 제발 이성을 되찾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꼬집었고요. 초재선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는 회동을 갖고 공포정치, 징계정치 재개를 좌시하지 않겠다 경고했습니다. 통합과 화합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가 나서서 징계정치와 공포정치를 통해서 당을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 국민의힘 당내 최다선, 6선의 조경태 의원은 국회 부의장 선출 문제 관련 자신에 대한 징계 심의를 규탄한 뒤 역으로 장동혁 대표를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당권파는 해당 행위마저 정치보복으로 몰아가는 궤변이라고 강력 반박했습니다. 장 대표가 직접 임명한 조광한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대안도 미래도 없는 세력이 또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지도부를 흔든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는 국회 국조특위 두 번째 선관위 현장 조사에 나섰죠. 네, 지난주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이어 두 번째 현장 검증입니다. 오전에는 중앙선관위, 오후에는 종로구 서울시 선관위를 찾아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중앙선관위에서 여야 특위위원들은 본투표 상황실 대응을 놓고 고질적인 업무 태만을 질타했습니다. 올림픽공원 개표소 내 투표지 재검표 문제도 논의됐는데요. 강동환 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특위가 결정만 내려주면 가급적 빨리 정당과 언론 입회 아래 잠실 개표소 안에서 재검표를 실시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여야는 이번 조사로 현장 검증을 마치고 오는 14일 첫 청문회를 열었는데 위철한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선관위원 전원과 행정안전부와 경찰 관계자 등 모두 97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부실 수사 의혹이 일고 있는 장윤기 사건에 대해서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 수사가 돌입됐습니다. 네, 경찰청 특별수사팀도 어제 긴급 체포한 수사팀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우 기자, 검찰이 오늘 오전 광산서와 경찰 주거지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오전 9시부터 광산경찰서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장윤기의 여고생 살해 사건 수사를 맡았던 형사과와 여성 청소년과 등이 대상이었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공무상 비밀 누설, 증거 인멸 등 혐의에 대한 증거 확보 차원이라고 밝혔는데요. 일부 경찰관 주거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장을 발부받아 통신 기록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요 피의자가 수사팀장과 수사팀원 등 모두 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팀은 장윤기 수사를 담당했던 팀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사팀장은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차량에서 나온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또 해당 장면을 찍은 영상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팀장은 어제 오전 증거 인멸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수사를 진행한 경찰이 장윤기 범행의 핵심 증거인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았던 게 뒤늦게 드러나서 논란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장윤기 차에 있던 케이블 타이가 사라졌습니다.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게 지난 5월 5일이었는데요. 이날 경찰은 장윤기 차량을 조사하면서 증거물 수집에 나섰고 차량 안에서는 케이블 타이가 발견됐습니다. 사람을 결박하는 데 쓸 수 있는 만큼 리얼돌과 함께 장윤기가 성범죄를 계획했다는 것을 밝힐 수 있는 핵심 증거물이었는데요. 당시 수사팀은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량 감식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과정에서 찍힌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은 겁니다. 심지어 당시 수사 담당 팀장은 관련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경찰청 수사 감찰 과정에서 뒤늦게 파악됐습니다. 증거 인멸 혐의로 어제 긴급 체포됐던 담당 팀장은 고의로 없앤 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사건이 불거지자 경찰이 뒤늦게 해당 기록과 동영상을 검찰에 넘겼죠? 네, 애초 검찰은 차량 안에 케이블 타이가 있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차량 감식 압수수색 동영상이나 사진도 송치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경찰이 어제 담당 수사팀장을 긴급 체포한 뒤에야 추가 증거로 보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은 오늘 수사 인력을 광주로 파견했습니다. 검찰과 별도로 증거 인멸 의혹을 받는 수사팀장과 팀원 전원을 조사하고 있고요. 아버지 장경감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전남 취재본부에서 YTN 나인호입니다. 네, 이렇게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 아버지의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이를 처벌할 수 없는 친족 특례가 논란이 됐습니다. 네, 경찰이 형사처벌과 징계는 다르다며 감찰 조사 후 징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장윤기 아버지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있는데 경찰이 관련 입장을 내놨죠? 네, 형법은 친족이 증거를 인멸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 이른바 친족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청은 오늘 징계벌과 형사벌은 목적과 내용, 대상이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형법상 친족 특례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감찰 조사에서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 징계령 등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장윤기의 아버지인 장모 경감은 사건 발생 사흘 만에 아들의 자취방을 정리하면서 사람 형상의 성인용품인 리얼돌을 여러 조각으로 해체 폐기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장 경감은 또 장윤기의 신상이 공개된 뒤 아들의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불태워 없앤 걸로 파악돼 논란이 됐습니다. 네, 경찰이 이번에 논란이 된 친족 사건 수사의 투명성을 높일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죠. 네, 경찰청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관의 친족 관련 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 발표된 경찰 반부패 종합대책의 하나로 경찰 사건 문의 금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을 경찰이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징계 등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2024년 시행된 수사정보 유출 방지 종합대책에 근거해 수사정보를 유출한 사람은 선제적으로 수사 의뢰하고 수사부서에서 퇴출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현행 제도를 더욱 엄격하게 운영하면서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분석해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닷새 동안 튀르키예와 몽골을 잇따라 방문하며 정상외교에 나섭니다. 첫날은 유럽과 북미 군사동맹인 나토 정상회의에 취임 이후 처음 참석해서 방산협력 의제를 피력하며 K방산 세일즈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등과 차례로 인사합니다. 우천으로 야외가 아닌 실내에서 공항 출발 행사를 마치고 닷새간의 순방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튀르키예로 출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앙카라에 도착하면 첫 공식 일정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리터 사무총장과 면담하며 양측 공조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어 우리와 같은 자격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인도태평양 파트너국인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대표들과 소인수 회담을 엽니다. 취임 이후 처음 나토 정상회의를 찾는 이 대통령은 방산포럼에 참석해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나토 회원국들을 상대로 협력 의지를 피력합니다. 이번 방산포럼은 현재 나토 동맹국들의 최대 관심사가 방위 산업 기반 강화인 점을 반영하여 올해 나토 정상회의의 핵심 행사로 추진 중이고 시기상 우리 기업의 캐나다 신규 잠수함 사업 수주가 불발된 직후인 만큼 정상회의 기간 방산 세일즈에 적극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튀르키예 방문 둘째 날 방산을 중심으로 협력 수요가 있는 국가들과 양자회담을 계획하고 있는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지난달 G7 정상회의에 이어 이번엔 나토 무대에서 세계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을 넓혀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지역별로 편차가 크고 변동성이 심한 도깨비 장마에 전국이 요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에는 폭염과 폭우가 겹쳤고 충청권은 집중호우에 괴산댐 방류량까지 늘리며 대비에 나섰습니다. 네, 각 지역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윤재 기자 어디에 나가 있죠? 네, 대구 동성로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기수 기자는 충청권에 나가 있죠? 네, 충북 청주 무심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대구는 찜통더위가 기승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아침에는 폭우가 쏟아졌는데 지금은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후 3시 기준 대구의 낮 기온은 33.4도를 기록했습니다. 기온도 기온이지만 습도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높게 느껴집니다. 말 그대로 찜통 더위인데 조금만 서 있어도 등줄기에 땀이 흘러내릴 정도로 많이 덥습니다. 이런 더위와 달리 출근 시간에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하천 출입을 막는 재난 문자까지 발송됐고 경북 일부 지역에는 가로수가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비가 쏟아지던 중에도 폭염주의보는 해제되지 않았는데요. 오후 들면서 더위가 다시 기세를 펴고 있습니다. 장마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또 비가 내릴 때는 좁은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날씨를 두고 도깨비 장마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이런 날씨가 반복할 거로 내다봤습니다. 이럴 때는 건강과 안전관리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폭우는 하천 수위를 갑자기 높일 수 있는 만큼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 무더위에 습도까지 높으면 체감온도는 더 올라가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시는 등 체온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충청권 호우 상황도 짚어보죠. 김기수 기자, 새벽에 그리고 오전에 강한 비가 내렸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새벽 시간 내린 비로 하천 물살이 다소 강해진 모습입니다. 많은 비에 하상도로의 통행도 한때 통제됐다가 오전 10시쯤 재개되기도 했는데요. 비가 더 내리지 않으면서 하천 수위는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새벽 한때 내린 비로 충북 영동엔 호우경보가, 옥천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충남 금산에선 시간당 6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장마 영향으로 충북 괴산댐은 수문을 열고 오전 10시부터 방류량을 최대 초당 400톤으로 늘렸는데요. 충주시와 괴산군은 방류량 조정으로 하천 수위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다며 하천 접근을 자제해달라는 재난안전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장마에선 지역별 편차가 크고 변동성이 심한 이른바 도깨비 장마의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충북 남부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황에서도 중부권엔 폭염주의보가 발효됐고
옥천 지역은 호우주의보가 해제되자 연이어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서 극한의 변동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장마전선도 중부지방까지 북상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국 곳곳에 많은 비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윤재, 김기수 기자 연결해서 대구와 충청 지역 날씨 알아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 파주 와동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큰 불이 나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네, 이 불로 주민 3명이 연기를 마시고 소방대원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불이 언제 꺼진 겁니까? 네, 소방당국은 낮 1시 15분쯤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화재 신고를 접수한 지 2시간 반 만입니다. 앞서 오늘 오전 10시 46분쯤 경기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20층짜리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다수 인명피해를 우려해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YTN에 들어온 당시 제보 영상을 보면 세대 안쪽에서 빨간 불길이 치솟고 건물 외벽을 따라 새까만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와 아파트 위층까지 뒤덮을 정도였습니다. 네, 이번 화재로 다친 사람도 있습니까? 네, 먼저 진화 작업에 동원됐다가 탈진한 30대 소방대원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또 아파트 주민 3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경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스스로 대피하거나 구조된 인원은 모두 21명입니다. 화재 당시 발화 세대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화재 현장 아파트 거주 중인 556호 라인 20세대 54명 전원 대피 완료하였습니다. 추가 사상자는 없으며 한때 12층까지 불이 일부 번진 가운데 100명 넘는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에 투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경찰과 함께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 어제 김민석 전 총리의 공식 출마 선언 후 이른바 감기약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김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걸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진 건데요. 친정청래계 이성윤 최고위원이 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나, 감기약 드시고 주무셨다는데 그 감기약 성분이 대체 뭔가?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는 거냐고 몰아세웠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는 국민의힘에서 하는 얘기인 줄 알았다. 대장동을 보는 것 같다며 20대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폭로한 이낙연 후보를 빗댔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 직접 참전했습니다. 어제 김 전 총리가 정 전 대표를 향해 자기 정치한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 역으로 총리직에 있으면서 여당 대표 해보는 게 로망이라고 말해 평지풍파를 일으킨 거야말로 자기 정치 사례라고 맞받았는데요. 이제 전면전이 된 걸까요? 감정 싸움으로 번진 8.17 전당대회 관련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합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제가 그날 bom살이 나서 주사를 맞고 담을 넘어서 딱 들어와서 도착을 하는 순간 바로 옆에 있던 어디 계셨냐고 여쭤봤습니다. 그 시간에는 집에 있었죠. 집에서. 감기약을 드시고 주무셨다고 하는데 잠을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고 하던데. 저는 국민의힘에서 누가 얘기하나 사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꼭 대장동 때를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표결하는 그 시점에 국회 안에 있었고 또 그 표결 직후에 본회의장에 착석했고 계엄 관련한 전화를 듣고 왜 거기 안 왔냐.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오늘의 정치온 복귀왕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거티브 안 한다, 동지의 언어만 쓰겠다던 정청래 전 대표가 하루 만에 돌변한 걸까요? 김민석 전 총리 감기약 먹고 잠들어서 계엄 해제 표결 못한 거 맞냐? 이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여러 차례 질문했던 건데 이번엔 민주당 내에서 공격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요. 김민석 총리가
최고위원 때 계엄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듣고 정신병자다라고 국민의힘에서 비판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사실 이 자리에서 그 계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한 김민석의 주장에 대해서 그만큼 지금 윤석열 정부가 위험하고 불안하다는 뜻이지. 그래서 극단적으로 그것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 꼭 계엄하겠다는 말은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계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한 장본인이 김민석인데 그 김민석 총리를 향해서 뭐 그날 표결할 때 없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고 뭐 이상한 일종의 사이비 취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국민의힘 인사가 하는 것은 이해해요. 그런데 우리 당 인사가 그 경쟁을 한다고 해서 그런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용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여러 그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부지런히 집을 떠나서 오는 중이었어요. 김민석 총리도 감기약을 먹고 잠이 들었다가 후다닥 일어나서 국회에 들어와서 그때 당시에는 국회대에 있었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도 네. 불구하고 표결을 안 했다라고 하면 다 저런 의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저 부분은 우리 당에 대한 통지를 믿지 못하는 불신이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 대장동을 가지고 상대당이었던 국민의힘보다 더 세게 공격했던 이낙연 그 일종의 친낙 세력 이것이 떠오른다라는 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낙연 전 총리, 이낙연 예. 후보를 얘기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김민석 전 총리 입장은 지각해서 국회에 늦게 갔을 뿐 그래서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당시에 국회 밖에 있었다, 국회 근처에 있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미지가 준비되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자는 숲속의 민주주의 공주다 이런 풍자를 하는 영상을 이미지를 올렸거든요. 예. 이게 지금 친정청래계 참전이냐 이렇게 봐야 할까요? 그렇죠. 지금 현재 극한 이제 노선 투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집권 1년차 자기 친정집인 정청래 당대표와 지난 1년은 상당히 힘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정 주도권을 갖다 집권 2년차부터는 이재명 대통령 중심으로 당정청이 이제 혼연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가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팔걷어 붙이고 나선 거거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정신현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늘 국정 운영 성공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자신이 불출마하면은 이재명의 대통령의 뜻을 올곧이 자기가 수용한 걸로 될 수 있지만은 지금 상황은 뭐 요 근래 흘러나오는 이야기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에게 선거 이런 지나친 가열 양상으로 가면 분명히 갈등 구조가 당내에 이제 만연할 것이고 그게 이제 불행의 씨앗이 된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청래 당대표를 행안부 장관을 시켜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경찰이 수사권 정권을 가지기 때문에 그 초대 행안부 장관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그걸 안 받았다는 이야기가 이제 기정사실로 민주당 내에서 이제 흘러나온 거잖아요. 자, 그럴 정도로 지금 이제 상황이 된 건데 지금 이제 김민석 전 총리가 이제 어제 출마의 밴을 이렇게 제가 자세히 봤어요. 봤더니 그런 거거든. 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 당신은 당청 관계를 가져갈 수 절대 없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뜻은 내한테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임기 4년 남은 대통령을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버리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당신이 지난 1년 동안 정치적으로 홀로 서기 한 거 아니냐. 반성해라. 그렇게 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성윤 최고가 저렇게 바꿔놓고 이제 김어준 방송인이 이런 겁니다. 요 근래 지금 이제 김민석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기고만장한 분위기고 지금 약간 정청래 대표는 의기소침해요. 예. 그렇게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하고 청와대 오천하고 난 뒤에 친문 인사들도 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대체로 따르는 분이고 방송인 김어준도 프랑스 가서 식당 개업한다 그러고 네. 네? 유시민 작가도 한번 이렇게 질렀지만 그 다음부터 잠잠하고 그러고 하니까 지금 초반의 기세는 이 정치는요 선거 초반의 기세에 무너지면은 회복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런 차원에서 오늘 또 이제 김어준 방송원이
개입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 그림이 지금 잠자는 숲속의 민주주의 공주라면서 김민석 전 총리를 뭔가 패러디한 것인데, 그리고 이 다음 영상 보면 당대표 1년 그 마음이 어땠을까? 당이 전부인 남자. 김어준 씨가 또 정청래 전 대표를 이렇게 추켜 세웠거든요. 김민석 전 총리는 지금 오늘 공격에 의해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공격을 했어요. 지금 어떤 게 허위 사실이라는 걸까요? 표결은 안 했는데. 표결은 안 예. 했는데 뭐 자고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 김어준 씨가 저렇게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동안에 김어준 씨가 개혁 세력, 진보 개혁 세력에게 미쳤던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는데 그게 반으로 좀 줄어드는 것 같아서 매우 아쉽습니다. 언론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자기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분명히 하는 언론이라 할지라도 저는 최소한 이러한 부분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이 크게 가야 할 길에 있어서 과거의 친문 세력을 지나치게 비판하는 뉴 이재명 세력에 대해서 비판하는 김어준 방송, 저는 긍정적이라고 봐요. 그런데 반대로 정부를 뒷받침해줄 당의 대표가 자기 정치에 매몰되어 있는 모습을 보일 때 그 또한 비판해 주는 것이 김어준 방송을 기대하는, 응원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기대일 텐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네.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으로밖에 앞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진보개혁의 큰 스피커가 줄어드는 것 같아서 네.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기 의원님 말씀하신 자기 정치 논란. 어제 김민석 전 총리는 출마 선언하면서 정청래 전 대표가 자기 정치에서 당과 대통령을 힘들게 했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정청래 전 대표가 조목조목 맞받았습니다. 과거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당대표라는 건 그 역사에 이름을 올린다는 거. 그런 로망이 있죠. 지난 1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습니다. 이 자기 정치했다, 사실상 자신을 겨냥한 이 말에 정청래 전 대표 똑같이 받아쳤습니다. 국정에만 전념해야 할 국무총리가 TPO, 즉 시간, 장소, 상황에 맞지 않게 당대표가 로망이라고 말해서 평지 풍파를 일으킨 게 대표적 자기 정치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자기 정치했다고 하는데 나는 당대표 재임 기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을 위해 지면 단독 인터뷰도 한 차례 하지 않았고 평지 풍파를 경계하기 위해 부당하고 억울한 공격에 일일이 대응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총리가 여당 대표 해보는 게 로망이라고 말한 게 평지풍파를 일으킨 거다. 이거야말로 자기 정치다. 정청래 전 대표가 오늘 이렇게 맞받았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저런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운데 하기야 뭐 이제 뭐 전쟁 벌어졌는데 절대 오는 말 가는 말 고울 리가 없죠. 이렇게 이제 권력투쟁이라는 것은 부모 애비 자식 간에도 용서를 안 하는 부분이거든요. 영조가 사도세자 그 같은 거 봅시오. 그런 우리 2조 500년 사이의 한 장면도 우리가 떠오르지만은 이게 이제 권력투쟁은 엄청난 이제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전쟁이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석 전 총리가 이제 먼저 출마하면서 성공을 했지만은 이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요 근래 약간 정청래가 의기소침한 이런 분위기인데 제가 공교롭게 이런 방송을 좀 몇 번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지금 정청래 전 대표가 지금 이제 바로 이제 공세적인 원래 뭐 싸움꾼 기질을 이제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야성을 보이는 장면인데 저는 이제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이재명 대통령을 등에 업고 안정적인 국정 주도권을 갖다 회복시키는데 당의 중심에 서겠다. 이것만 가지고는 민주당 강성다운 지지층의 소구력을 크게 얻지를 못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정청래 당대표는 그동안 1인 1표제라든지 또 지금 현재 공소취소 특검이라든지 그리고 보안 수사권 가지고 이거는 초지일간 이재명 대통령하고 불편해지면서도 자기 정치를 위해서 그걸 지켰거든요. 결국은 이제 강성민주당 당원들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 더군다나 요 근래 이제 호남 반도체 투자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가운데
전체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3분의 2가 사실상 호남 출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호남 당원들의 가장 판단이 가장 이번 8.17 전당대회에 이제 잣대가 될 거예요. 예. 김민석 정청래 이제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송영길 의원도 어제 출마 선언문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어요. 내일 출마 선언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뭐 언론을 통해서 봤고 그리고 당의 이제 그 당원 조원에서 당원 주권을 주창하는 했던 과거의 당 대표의 어떤 그 자세로 민주당의 적통이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는 건전한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고초를 겪었었고 그 고초 속에서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키는데 사실 본인의 송영길 전 당대표의 희생 속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향후 2년 동안 민주당의 리더십으로서 송영길 저는 별로 부족한 면이 없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대표에 출마하고 송영길, 김민석, 정청래 이 세 분이 긍정적으로 미래지향적인 경쟁을 한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은 앞으로 2년 동안 저는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현재 가장 첫 번째가 이재명 정부 이제 불과 1년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2년 어떻게 하면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킬까? 가장 크게 뒷배가 돼줘야 될 민주당의 역할. 사실 이걸 가지고 누가 적임자냐라고 싸우는 것이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로는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대표할 만큼의 무게가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 당원들이 선택을 할 터인데 저는 송영길 대표 포함해서 세 분 다 뭐 어느 한 분도 부족한 면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당원들께서는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총선을 승리하게 만들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누가 가장 호흡이 잘 맞고 당원들과 대통령의 가교 역할을 당대표가 할까라는 판단 중심으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송영길 대표도 그의 한 사람으로서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 세 분 말씀하셨는데 고민정 의원도 출마 선언을 할 거다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4파전인가요? 그 선배들도 나오고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재선이고 지난번에 이제 최고위원 경험을 했었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저 세 분 내에서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또 민주당의 목소리들이 있거든요. 많은 당원들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 평택 을 선거를 바라보는 당원들의 굉장히 복잡다단한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권과 현 정권과의 갈등이 아니라 긍정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이것을 갈등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속해서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정 의원이 출마한다라면 우리 당의 입장에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주장할 것은 주장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강 우리 당을 구성하고 있는 당원들의 생각들이 저 네 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 분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친문재인계 젊은 여성 정치인 고민정 의원의 출사표가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징계의 계절이 예고된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심각한 해당 행위자는 복당을 영원히 금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는데 어제 징계 개시 여부를 결정하진 않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지 들어보시죠.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라도 심각한 해당 행위의 경우에는 복당을 영구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경한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은 하셨습니다. 지금 징계를 받아야 되는 사람 장동혁 대표 아닌가요? 이제 계엄을 옹호했어요. 그리고요 명분 없이 미국을 다녀왔어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 치킨 먹은 사람 징계한다는데 당비 1억 원 가까이 쓰면서 스테이크 먹고 온 거는 징계감 아닌가요? 저는 두려움이 그분의 뇌를 지배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기가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사퇴했을 경우 정치적 미래가 없다. 중병이 걸려있는 환자라고 치면 종합병원에 가서 과학적인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숙향 피워놓고 민간요법에 의지하는 듯한 느낌? 징계 절차를 개시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대상자, 그리고 혐의, 징계의 수위 등이 우리 많은 당원들과 우리
의원들 그리고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어야 된다. 네, 윤리위가 어제 2시간 동안 비공개 회의를 열었는데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뭘 결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윤리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이게 한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인지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당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가지고 뭐 오보로 처리한다든지 뭐 공식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윤리 어제 회의 내용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브리핑한 건 없어요 아직까지. 네, 노코멘트. 노코멘트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윤리 제소된 어떤 그런 제소 신청이 이루어진 부분이 뭐 50건에서 70건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대상자가 뭐 현역 의원 포함해가지고 한 50명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네, 김성태 전 의원님도 징계 대상자에 포함됐다. 그러니까 뭐 만사 핵통이라는 그런 흔히 말하는 장동 대표 아주 강성 그 기반 그 커뮤니티에서 이제 뭐 방송 이런 언론 활동에서 뭐 당 대표에 대한 그렇게 좋지 못한 어떤 그런 입장이 나갔다면은 그거는 이제 당의 윤리 징계 제소하는 어떤 근거가 되는 그런 식으로 막 올라갔기 때문에 그거는 뭐 웃고 저가 넘깁니다만은 그 이 징계 정치를 가지고 지난 6.3 선거에서 그나마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1야당에게 희망의 빛을 좀 이렇게 내리쬐어 주시는 건데 그걸 우리가 곡해하고 이렇게 당을 또 분열 갈등으로 양산하는 것은 정말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죠. 더군다나 지금 앞에 복경 의원 계시지만은 지금 민주당 8.27 전당대회가 저거 심상치 않아요, 저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 되려 제1야당으로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통합 리더십을 만들어내는 당의 변화와 자정 쇄신 노력 이런 게 그거 가지고 논쟁이 벌어지고 또 어떤 뭐 깊은 토론 성찰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국민들에게 보기도 좋을 겁니까? 그렇지만은 이 징계 정치 부분은 아마 결은 두 가지 내용으로 정리될 겁니다. 6.3 선거 이전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도운 어떤 그런 해당 행위. 또 6.3 선거 이후에 당 지도부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퇴 요구에 대한 어떤 그런 입장들. 이게 이제 모아지는 건데 아마 뭐 후자 쪽은 그걸로 가지고 이제 징계를 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건데 앞에 전자 부분도 이제 육선 조경태 의원까지도 이제 내일 이제 장동익 대표도 이제 윤리 제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거의 막장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런 가운데 어느 윤리가 쉽게 그렇게 뭐 당의 뜻대로 윤리 지난번처럼 또 낭패 볼 수도 있는데 김종혁, 배현진 의원 이런 또 법원의 사법적 결정에 따라 가지고 그 자신들이 한 행위가 낭패를 본 그런 경험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지금 이 시간 이후로도 정치로서 당내 갈등이나 또 당의 기강을 잡을 부분이 있다면 잡아야지 이걸 징계 정치를 가지고 지금 당을 갖다가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님은 방송에서 당대표를 비판한 죄, 지금 앞서 그림에서 본 박정원 배현진 의원은 한동훈 의원과 치킨 먹은 죄, 뭐 이런 걸로 징계 요청 대상이 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박정원 의원은 두려움이 장동혁 대표의 뇌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해석을 내놨더라고요. 아휴, 너무 좀 뭐라고 평을 하기가 민망할 정도의 다툼이라 뭐 상대당 입장에서 저희 민주당이야 저렇게 분란 일으키면 좋죠. 현재 민주당도 어려운데 국민의힘은 더 심하게 내용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가 숨이라도 좀 쉬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은 징계는 안 하잖아요. 면전에서 싸워도. 그럼요. 그건 이제 너무 유치한 싸움처럼 보이고 어쩌다 우리 정치가 저런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나라는 안타까움을 정치하는 한 사람으로서 느끼고 우리 국민들도 똑같이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육선 조경태 의원이 장동혁 대표를 윤리위에 거꾸로 제소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유가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과의 절연 거부로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사유인 거죠? 그런 거죠. 그런 내용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 이제 지금 이제 막무가내로 막 이제 당원이면은 누구든 당의 윤리다 징계
처분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제소가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위에서 이걸 검토를 해야 된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재선거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그렇죠. 점이었더라고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국민들에게 참 그냥 우스개 희화되는 이런 당의 공식 윤리는 사실상 중요한 기구예요. 당의 기강이 무너진다든지 질서가 흐트러질 때 그럴 때 이걸 상당히 이 윤리가 추상같이 바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윤리가 어쩌다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윤리위원회 같은 경우도 일부 당원들의 그런 뭐 좀 일방적인 그냥 자신들의 정치적 소신과 의지 가지고 당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그런 징계 요구 제소에 대해서 그걸 다 받아들일 리는 없어요. 다만 이제 이걸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의 징계 처분 부분도 이게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게 단 한 사람이라도 이번 이런 당의 어떤 그런 결정에 따라서 탈당이라든지 어떤 실질적인 행동으로 들어가면은 이 분파적 행동이 나와버리기 시작하면은 회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냉철한 자성으로서 당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목표, 그걸 설정해 놓고 당이 변화하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지 지금 징계 가지고 이걸 국민들에게 정말 볼상사는 없습니다. 이거는. 예, 볼성사납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는 징계가 희화화돼서 징계받으면 좋다. 징계는 훈장이다. 또 징계를 안 받으면 오히려 정상인이 아니라는 거다. 이런 조롱성 발언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근데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뭐 당원권 정지 2년 이런 징계 때리게 되면 그러면 총선을 못 나가게 되는 그런 현실이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분당하지 않겠습니까? 분당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고 그 새로운 당을 통해서 국민의힘은 이제 끝난 보수 정당으로서의 목숨이 생이 다했으니 우리를 선택해달라라는 상대적으로 좀 더 건강한 보수 정당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억지로 장동혁 대표가 만들어내는 꼴이 될 텐데 글쎄요, 뭐 그렇게까지 가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한다면 어이없는 것이고 나중에 우리 후세들에게도 굉장히 조롱거리 주제로 남게 될 것입니다. 희화가 된 징계 정치, 앞으로 어떤 국면이 펼쳐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5.18이 성역화됐다는 발언으로 여권의 비판이 쏟아진 대통령 직속 이병택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어제 오전까진 버티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청와대가 어제 이 시간쯤에 공개적으로 사퇴를 권고했고 2시간 만에 수용했습니다. 5.18이 성역이 됐다. 김일성 사진이 비에 젖는 걸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 같다고 말해서 논란이 됐던 건데 사임 입장문을 좀 보면요. 정치적 민감성을 살피지 못한 건 불찰이라면서도 일부 집단의 성역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 필요한 화두를 던졌다는 자부심은 있다. 이런 뼈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표현의 자유로 붕뚱 넘어가는 거 옳지 않습니다. 통합의 길은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자갈밭이 널려있는 어려운 고난의 길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여권에 지금 성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집단 광기의 사회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몇 마디 했는데 이렇게 집단적인 린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박범계 의원의 말, 통합의 길은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자갈밭이 널려있는 어려운 고난의 길이다. 이해운 후보자도 그랬고 뭔가 통합의 인사로 보수 진영에서 스카우트해온 사람들이 뭔가 좋은 결말을 가져오지 못했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병태 씨에 대해서는 애시당초 영입할 때도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윤석열의 계엄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다 함께 만들어 가봅시다 라는 차원으로 이제 하나가 들어왔던 것인데 저는 이분이 5.18을 두고 표현의 자유를 논한다라고 한다면 표현의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분이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일본이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았는데 일본이 잘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세계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안 되죠. 6.25 전쟁을 북한의 일방적 주장처럼 6.25 전쟁은 미제로부터의 민족 해방 투쟁이었다, 전쟁이었다 라고 주장한다면 그게 표현의 자유가 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의 구성원 중에 한 명으로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 우리 모두가 그동안에 조작된 북한군 소행이다 뭐다라는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피를 통해서 만들어놓은 민주주의 투쟁 과정이었고 민주화 운동이었다라고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마치 정치적 공방의 주제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라면 더더군다나 공직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일반 국민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모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이 우리 정부에서 중책을 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철학과 가치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물러나야 될 일이었었고,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대한민국 국민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해야 될 말과 구분을 똑바로 할 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충고를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런데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여권 내에 성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규제 합리화 부위원장의 입도 규제당하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가짜 통합의 민낯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중도 실용주의 정부를 주창하면서 국민 통합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보수적 인사도 역량과 능력이 갖춰지면 쓰겠다. 그런 이제 입장을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사실상 정청래 당대표가 지금 8.7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멀어진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중도 실용주의 정부로 민주당의 어떤 이념 중심적 어떤 투쟁이라든지 어떤 그런 철학, 가치 이런 거에서 좀 이제 실용적으로 좀 변화해 주길 바랬는데 전혀 그 생각이 이제 정청래 당대표는 없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청래 당대표가 지금 더욱더 선명한 요구를 하는데 이병태 부위원장이 지금 이 발언 5.18 이 성역화 문제를 제기하고 난 이후에 민주당 내에 대려 친명계 인사로부터 더 비판이 컸어요. 이 사람을 이대로 그대로 유지한다면 8.7 전당대회에서 힘들어진다, 김민석 총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퇴를 갖다 사실상 종용하고 그래도 버티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뭐 정무 수석을 통해서 완전한 입장을 넣어가지고 사퇴하게 된 거 아닙니까? 사퇴를 하면서도 그래. 자신이 임용권자인 대통령을 위해서 사퇴를 하지만은 자신의 어떤 정치적 소신과 철학은 난 유지를 한다. 필요한 화두를 던졌다는 그렇다, 그런 자부심의 거죠. 변함이 없다. 5.18 문제를 가지고도 이게 뭐 한마디로 성역화의 어떤 집단적 어떤 그 규범으로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애속시키고 뭐 종속시키려고 하는 이런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는 자기는 원치 않는다. 그 메시지를 분명히 남긴 겁니다. 그런데 이 책임에 대해서도 자기가 그렇지만은 이거는 총리급에 달하는 그런 공직자로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해요. 5.18은 누가 뭐라 그래도 민족적 비극이고 아픔이었는데 이걸 그런 식으로 또 자신이 표현을 했다는 것은 그거는 적절치 않죠. 이렇게 사퇴하면서 이병태 부위원장 논란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돌 멤버가 던진 이 한마디 무섭노 이 표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일배 표현이라고 주장한 조국 전 대표를 향해 고독하고 외로운가라며 불필요한 구설을 만들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달콩 소리 나는데? 아 뭐야? 네, 뒤에서. 무섭노. 무섭노 저녁부터 무서워. 네, 바로 이 무섭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일배 표현이라는 조국 전 대표의 비판 뒤에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장면도 모두 금지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 조롱성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아버지 뭐 하시노? 말해라. 아버지 뭐 하시노? 조국 전 대표가 고독하고 외로운 것 같아요. 그냥 참고 기다리라 갔어요. 정치적 기회가 올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인이지 전화로 계기로 삼아서 절대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 길이 일시 창창한 분 아니에요. 그런 불필요한 것을 얘기해가지고 사람이 외롭고 고독할 때는 좀 참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큰 사람 된다고 말씀 전하세요. 조국 전 대표가 선택해서 국회의원 한번 하려고 출마한 게 아니잖아요. 네. 와이리 존노 박찬대 인천시장이 노래를 참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이 와이리 존노 이런 말도
잘 못 쓴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조롱성 비난이 나오고 있어요. 좀 아쉽습니다. 일베가 아닌 사람인데도 일베가 되도록 이렇게 부추기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래의 조국 대표가 주장하고 싶었던 것이 이제 완전히 오히려 거꾸로 시야를 좁게 보는 조국이다, 뭐 이렇게 이제 비판거리가 됐는데 너무 예민해져서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리고 조롱과 멸시가 일반화되었고, 예를 들어서 세월호 참사를 조롱거리로 여기는 이런 문화들, 이런 것들을 용인하는 일부 정치 세력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정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10대, 20대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금 헤매고 있고, 예를 들어서 저런 무슨 그러면 무조건 뭐 노무현 대통령의 조롱인가라고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들도 생긴 건데, 예. 저 부분은 좀 과한 반응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박지원 의원은 조국 전 대표가 고독하고 외로운 것 같다. 그냥 참고 기다리라고 하세요. 오늘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참 점잖은 선배로서 이렇게 고견을 주신 것 같은데, 이게 그는 뭐 박지원 선배 입장에서는 뭐 저런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이게는 한마디로 저급한 정치의 조급함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 6.3 뭐 재보궐선거에서 평택에서 실패했지만은, 이거는 자신이 실패한 시간을 다시 이제 자신의 거울로 삼고 이렇게 좀 시간은 이제 또 때로는 기다리는 자의 어떤 몫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 사이에 잊혀질까봐 저렇게 또 일베 논란을 만들어 가지고, 일베는 쌍팔년도 이야기예요 이제. 그렇지만은 참 여성 아이돌 그것도 메이저 대형 기획사에 소속을 두고 그런 인기 뭐 아이돌도 아니잖아요. 아주 좀 중소 아이돌 기적인데, 저걸 가지고 뭐하노 밥 먹음노 뭐 와이라노 뭐라카노, 이거는 부산을 비롯한 경남에 저도 뭐 그 출신입니다만은 우찌대가노 이렇게 묻는 거는 그건 생활화되어 있는 용어예요. 언어예요. 이걸 가지고 일베와 연결 지어 가지고 프레임을 만들고 그 중심, 이슈의 중심에 자신이 그걸 올라타려고 하는 저런 저급한 정치의 조급함, 전 야단치고 싶어요. 저거는 뭐 하는 건지 말이야. 아니, 자기는 부산 출신 아니냐고. 부산에서 뭐하노 그러고 웃자노 우찌대가노 와이라노 뭐라카노, 이거는 뭔지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걸 가지고 말이야 노무현 대통령 해모 조롱 이야기라고 일베를 연결시키는 저런 저급한 그런 조급성, 저거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저는 전 좀 야단받고 비판 맞아야 될 이야기예요. 모라카노, 우찌데가노, 일베 표현 아니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조국 전 대표 잊혀질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좀 기다려라. 정치 선배의 조언이셨습니다. 지금까지 복귀왕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날씨가 무척 변덕스럽습니다. 오전까지 곳곳에 요란한 비가 내리더니 오후엔 언제 그랬냐는 듯 찜통더위가 기승입니다. 내일부터는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200mm가 넘는 장맛비가 예보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아침엔 곳곳에 강한 비가 쏟아졌는데 지금은 폭염이 기승이죠? 네, 오전에 중부와 경북 지방에 강한 비를 뿌린 비구름은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현재 내륙에는 비를 뿌릴 만한 구름이 거의 없는 상태로 서해상의 비구름대도 북쪽으로 밀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비가 그치자마자 폭염이 기승인데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과 영남, 전북, 제주 등 곳곳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전북 정읍 태인면은 35.1도까지 올랐고 부안 줄포면은 34.8도까지 올랐습니다.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도 무척 높은데요. 경기 여주 가남읍의 체감온도는 35.8도까지 올랐고 광주 34.5도, 경주도 34.3도까지 올랐습니다. 낮 동안 달궈진 열기가 밤에도 식지 않으면서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서울에도 올여름 첫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내일부터 모레 사이에 또다시 많은 비가 쏟아진다고요?
네, 내일부터 또 한 차례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정체전선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중부지방으로 올라올 전망인데요. 기상청은 내일부터 충남과 전북에 200mm 이상, 그 밖에 중부지방에도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걸로 내다봤습니다.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전국 곳곳에 강하고 많은 비를 뿌릴 걸로 보이는데요. 특히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충남과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5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약 시간대 비가 집중될 걸로 예상되는 만큼 침수 등 호우 피해에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이렇게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든 가운데 서울시가 풍수해에 대비해 상수도 시설물 400여 개와 고위험 상수도 매널 12,000여 개를 안전 점검했습니다. 서울시는 점검 결과 위험 요인 201건을 확인하고 배수로 퇴적물 제거와 수목 정비, 배수 펌프 고장 등 긴급 요인 133건을 현장에서 즉시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농림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4호가 오늘 오후 4시 12분 조금 전에 발사됐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차세대 중형위성 4호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펠컨 9에 실려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위성은 오늘 오후 6시 42분쯤 펠컨 9에서 분리되고 오후 7시 3분 노르웨이 지상국과 첫 교신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4호는 해상도 5m, 관측폭 120km 성능을 가진 500kg급 위성으로 태양 동기 궤도에서 한반도를 사흘마다 촬영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에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지만 코스피는 오늘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며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한때 7,400 아래로 내려갔던 코스피는 4.9% 떨어진 7,65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윤태인 기자. 네, 한국거래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가 폭락세를 보였죠? 네, 코스피는 4.91% 내린 7,65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 코스피는 오늘 1.64% 내린 7,919로 장을 열었습니다. 지수 하락세는 더욱 가팔라져서 오늘 오전 10시 23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낮 1시 51분에는 서킷 브레이커 1단계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 발동은 올해로 6번째, 역대 12번째 발동입니다. 서킷 브레이커 1단계는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동안 지속할 때 발동되고 20분간 모든 거래가 중단됐다가 10분 동안 단일가 매매를 거쳐 거래가 재개됩니다. 지수는 서킷 브레이커 해제 직후에도 낙폭을 더 키워서 7,389까지 내렸다가 장 후반 낙폭을 일부 회수했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2분기 잠정 실적에서 역대급 이익을 냈다는 발표에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 출발했고 6.92% 하락한 29만 6천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에 대해선 실제 시장의 눈높이는 발표된 실적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형성됐을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차익 실현 계기로 접근한 시각이 단기적으로 우세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하락 출발한 뒤 6.06% 내린 220만 1천 원에 거래됐고 하나오션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 선정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에 22% 넘게 급락했습니다. 코스피 수급을 보면 개인이 3조 1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 그보다 더 많은 양을 순매도해 지수를 내렸습니다. 이러한 코스피 하락에 대해서는 반도체 실적이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것이 아닌 비이성적이고 과도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은 0.39% 내린 843으로 출발해 낙폭을 더 키워 1.87% 내린 831에 거래를 마치며 올해 코스닥 최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수급에서는 외국인이 순매수를 개인과 기관이 순매도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새벽 6시 기준 1,530원, 그리고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1,528.2원에 거래됐습니다. 현재도 1,520원대 후반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미국 6월 공급관리협회 제조업지수가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완만한 둔화를 보이며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고 시장 안정화 의지를 피력했던 외환당국에 대한 경계감이 역의 롱심리 억제, 즉 환율 상승 압력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제유가는 현재 브렌트유가 배럴당 7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6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도 100.9 부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네, 이처럼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 지난 2분기 또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 세계분기 연속 신기록을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애플과 엔비디아를 제치고 전 세계 기업 가운데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가 발표한 지난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은 89조 4천억 원, 매출은 171조 원입니다. 지난해 2분기보다 영업이익은 무려 1810% 넘게 많아졌고 매출은 129% 늘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최근 3개 분기 연속으로 최대 기록을 새로 썼고 2분기 영업이익만 놓고 봐도 삼성전자의 최근 3년치 영업이익을 모두 더한 것보다 많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애플과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마저 뛰어넘어 전 세계 민간 기업 가운데 분기 영업이익 규모로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여기에 변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노사 합의에 따라 영업이익의 10.5%를 성과급 재원 충당금으로 먼저 빼놓고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더할 경우 실제 벌어들인 2분기 영업이익은 100조 원을 훌쩍 넘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세계 1위 100조 원대 영업이익은 인공지능 시대 수요가 폭증한 반도체에서 시작됐습니다. 삼성전자는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를 시작으로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를 추격하며 고부가 제품 생산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분기에만 50% 넘게 가격이 뛴 D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가격 상승이 수익률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까지 메모리 3강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80%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정점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이었던 메모리 가격 급등세가 3분기부터 다소 꺾일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메모리 원가 부담이 커진 가전제품 제조사들이 소비자 판매 가격을 올리면서 전체 소비 자체가 위축되고 결국 메모리 수요도 점차 줄어들 것이란 분석입니다. 또 메모리 공급 부족을 틈타 바짝 추격하는 중국 메모리 업체도 관건입니다. 창신 메모리가 상장을 하고 또 그다음에 양지 메모리.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도 서서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자기의 이 점유율을 지금 한 9%, 10%까지도 좀 넓혀가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모든 우려를 해소하고 시장의 전망대로 올해 영업이익 340조 원을 돌파해 연간 실적 기준 세계 1위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변입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광주 군공항 부지가 확정되면서 군공항 이전 논의도 급물살을 탈 걸로 보입니다. 다만 몇 가지 관건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광주 군공항의 이전 절차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김문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013년 마련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군공항을 이전하기 위해선 몇 가지 절차가 선행돼야 합니다. 먼저 해당 자치단체의 건의를 받은 국방부 장관은 군사적, 재정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합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무안군 일대가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건 지난 4월. 지난 2016년 국방부가 광주 군공항 이전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지 거의 10년 만입니다. 남은 절차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전 후보지 심사와 무안군 주민투표와 공청회, 무안군 유치 신청을 거쳐 이전 부지로 최종 확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 보상과 전투기 소음 등에 따른 주민 피해 여부 등 환경 영향 평가 등도 거쳐야 합니다. 앞으로 이전 주변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유치 신청을 통해 유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히 무안군은 국가적 인센티브 등 3대 요구 조건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비슷한 시기에 추진됐던 대구 군공항은 지난 2020년 경북 의성과 군위군 일대로 민간 공항과 함께 이전이 최종 확정됐는데도 이전 시기는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특히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군공항은 작전에 필요한 필수 시설을 먼저 완공한 뒤 단계적 이전이 진행됩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러나
광주 군공항의 인원과 장비, 시설을 여러 곳에 분산시키는 소산을 하면 무한공항이 건설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며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기 착공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국방부는 군공항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대비 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공군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팀이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수사를 맡았던 팀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은 장윤기의 차에서 발견된 케이블 타이의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도 장윤기를 수사했던 경찰 수사팀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장윤기의 차에 있던 케이블 타이가 사라진 건 범행 다음 날인 지난 5월 6일입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 수사팀은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수사팀장은 감식 장면을 촬영한 영상도 삭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장윤기의 강간살인 혐의를 증명할 핵심 증거인 케이블 타이의 인멸 정황은 경찰청 수사 감찰 과정에서 뒤늦게 파악됐습니다. 경찰 특별수사팀은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수사팀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검찰도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광산경찰서와 주요 피의자의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형사과 담당팀 관계자 등 다수 경찰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한 자료와 증거물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물품 확보하셨습니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경찰청은 장윤기 아버지에 대해서도 친족 특례로 처벌은 어렵지만 자체 징계가 가능하다며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세리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검찰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초기에 수사했던 경찰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부실 수사 정황이 이어지면서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있느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법조 전문가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상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검찰이 이 광산경찰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일단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할까요? 현재 경찰 자체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검찰이 아마 경찰이 직접 수사하기 전부터 수사팀에 대해서 뭔가 증거인멸이랄지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팀장에게 수사팀장을 긴급 체포하기 전에 이미 그 수사팀들에 대해서 피의자로 입건해서 이미 내사를 하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고 검찰 내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수사했던 광산경찰서 사무실하고 또 수사팀들의 주거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장윤기가 범행에 사용한 그 차량에 있었던 케이블 타이 이야기가 조금 충격적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 납치 성범죄 의도를 입증할 핵심 물적 증거물이 될 수 있는데 제대로 보존을 안 했다는 지금 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그 범행이 이제 차량이 쓰였잖아요. 예. 그 차량 자체가 장윤기 아버지의 소유였고, 그다음에 차량에 이제 뒷문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여고생을 피해자를 납치하려고 하는 정황까지 다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납치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뭔가 범행의 동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차량에 케이블 타이가 있었다는 것은 납치를 한 다음에, 근데 케이블 타이는 이제 손과 발을 묶는 데 사용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납치 이후에 어떤 정황이랄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것은 단순한 우발적 살인이 아니고 강간을 목적으로 납치를 하려고 했다. 그리고 나서 살인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강간살인이라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 자체를 왜 압수를 안 했는지, 이것은 이제 고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이 있는 거죠. 예. 더군다나 영상 촬영을 그 차량에 대한 영상 촬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영상 촬영한 거에 대해서도 삭제하라고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차량 안에 있던 메모리 카드도 압수하지 않고,
그러면 이건 의도적으로 이제 증거인멸을 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지금 이 케이블 타이 실물은 사라진 상황이고요. 뭐 영상은 남아 있지만요. 그리고 앞서서 그 장윤기 부친이 조각내서 버린 성인용 인형인 리얼돌도 지금 일단은 폐기된 상황이니까 지금 물적인 증거물은 없는 상황에서 그럼 이게 재판에 영향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좀 의문이 갖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직접적인 증거가 있으면 좋겠죠. 예. 더군다나 그 리얼돌 같은 경우에는 뭐 가슴과 목 같은데 이제 흉기로 그 난자한 자국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리얼돌을 압수해가지고 증거로서 보는가 하고 영상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선명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으면 그걸 감정을 해야 하는데 감정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다음에 뭐 케이블 타이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접적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차량 내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영상이 있으면 사실은 뭐 실물이 있는 거와 좀 비슷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를 처음부터 압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범죄를 축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영상이 있었기에 다행이죠. 하지만 그래도 현장에 있던 직접적인 증거를 압수하는 거하고 영상으로 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예. 그 영상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범행의 축소랄지 증거인멸 행위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었던 거죠. 예, 지금 부실 수사 논란이 이렇게 불거지다 보니까 이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 문제로도 좀 번지는 양상인데,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새롭게 밝혀진 것들이 있다 보니까 필요하다는 주장과 동시에 보안 수사권 요구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변호사님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요. 자, 이 사건 한번 저희가 보자고요. 예. 자, 보안 수사를 요구를 한다고 하면. 수사론 주체가 누구죠? 수사론 주체는 수사 지금 피의자를 입건된 담당자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수사했던 걸 숨기기 위해서 증거인멸 행위를 감추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단순히 요구해가지고 새로운 걸 밝힐 수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뭔가 보안 수사를 요구했는데 형식적으로만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다시 검찰청에 올리게 되면 이건 뭐 견제라는 기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사건 자체도 직접적으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을 해낸 거잖아요. 예. 그 김창민 감독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보안 수사 요구만 했다고 한다면 과연 가해자들이 몇 명이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살해하기 위해서 김창민 감독을 폭행했는지 그걸 밝혀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대승적 견제에서요. 이건 뭐 정치적 이념 이런 걸 떠나서 예. 국민의 입장과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또 경찰의 어떤 수사권이 검찰이 폐지돼서 막강해지잖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검찰의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의 필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보안 수사권의 필요성에 대한 변호사님의 생각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이 모두 물러나면서 차기 지도부 구성이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출범한 K축구 혁신이 최대 과제 가운데 하나인데 고민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대권 기자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충격적인 32강 진출 실패 이후 먼저 사퇴한 데 이어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K축구 혁신위가 출범하는 날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렇게 혁신 대상의 상징적 인물 2명이 축구협회를 잇따라 떠났습니다. 최희영 문체부 장관은 공동위원장 자리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에게 넘기면서 혁신위 활동 기한도 차기 집행부 구성까지로 못 박았습니다. 축구협회는 피파 정관에 따라야 하는 단체로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이 핵심입니다. 문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을 경우 정부 입김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 축구협회의 독립성은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가치이며 약속입니다. 정부가 법에 정해진 범위를 넘어서서 협회 사무에 개입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최근 사과문에서
선거제도는 피파, 대한체육회 정관과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축구협회가 피파 뒤에 숨는다는 비판도 있지만 논란을 줄여야 하는 건 혁신위도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혁신위의 구속력도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저희가 협회의 어떤 산하 단체나 이런 걸로 들어가는 것도 전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자문의 성격이 가장 강하고요. 특정 세력이 아닌 축구인과 축구팬 모두의 축구협회를 만들기 위해 선거제도를 어떻게 손봐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YTN 이더훈입니다. 파울루 벤투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공석인 국가대표 사령탑 자리에 복귀하고 싶다는 뜻을 대한축구협회에 전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벤투 전 감독이 최근 친분이 있는 협회 인사를 통해 국가대표팀 감독직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 예선에서 탈락한 뒤 홍명보 감독이 사퇴했고 축구협회는 차기 사령탑 선임 작업을 위해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면서 새 감독 찾기에 돌입했습니다. 축구대표팀 미드필더 이강인 선수가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 스페인의 명문 클럽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할 전망입니다. 유럽 이적 시장에서 가장 공신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는 SNS에 이강인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이 확정됐다면서 이적료는 4천만 유로, 우리 돈 약 700억 원이라고 전했습니다. 이강인의 이적료 4천만 유로는 김민재 5천만 유로에 이어 우리나라 선수의 역대 이적료 2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우승 후보인 스페인이 이베리아 더비에서 승리를 거두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포르투갈의 슈퍼스타 호날두에게는 마지막 월드컵 경기가 됐습니다. 김동민 기자입니다. 연장의 기운이 드리우던 후반 추가 시간. 교체로 들어간 스페인의 두 선수가 결승골을 합작합니다. 페란 토레스가 스루 패스를 찔러주자 미켈 메리노가 왼발 슈팅으로 포르투갈 골문을 열었습니다. 이 결승골로 스페인은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이후 16년 만에 8강에 올랐습니다. Spain wins, so I rooted for them today. I wanted them to win. I want them to go to the final. 월드컵에 6번 연속 출전해 6대회 연속골이라는 사상 초유의 기록을 세운 호날두는 20년에 걸친 월드컵 여정을 끝냈습니다. 호날두는 경기가 끝난 뒤 이번 대회가 자신의 마지막 월드컵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호날두는 역대 월드컵 통산 11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6년 유로 대회에서 우승한 호날두는 유로 대회 우승은 월드컵과 같은 수준이라고 말하며 월드컵 우승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습니다. 벨기에는 마지막 남은 개최국 미국을 4대1로 무너뜨리고 스페인과 8강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출전 정지 징계가 유예되며 빈축을 샀던 발로고는 선발로 출전했지만 팀의 대패를 막지 못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개최국은 모두 16강에서 짐을 쌌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월드컵 판정 개입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파 회장에게 판정 재검토를 요청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벨기에는 물론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판티노 피파 회장에게 전화를 한 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경기 장면을 직접 봤고 두 선수가 전속력으로 달리다 충돌했을 뿐 반칙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검토를 요청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인판티노 회장에게 출전 정지 결정 번복을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ll I did, I asked for a review because I didn't think it was a foul. I didn't tell him what to do. I can't tell him what to do, but and I don't believe he made the decision. I think it was a committee that made the decision. 논란의 중심에선 인판티노 피파 회장도 입을 열었습니다. 피파 징계위원회는 독립적 기구로 자신은 이번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는데 지난해 뜬금없이 피파 평화상을 만들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여하는 행보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Mr. President, this is your prize. This is your peace prize. There is also a beautiful medal for you that you can wear everywhere you want to go. 벨기에 왕립축구협회는 몇 달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싸울 거라고 밝혔습니다. 축구 심판 출신인 막심 프레보 벨기에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스포츠의 기본 규칙을 훼손했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유럽 축구 연맹은 피파가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비난했습니다. S'il a influencé la décision pour que la personne rejoue, franchement, c'est honteux. 미국 내에서도 미국 축구에 부패한 정치적 술책이라는 꼬리표가 달리게 됐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발로건의 징계철에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가 조직적으로 대응한 월드컵 역사상 가장 대담한 계획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월드컵 개최국의 정상인 트럼프 대통령이 피파의 판정 재검토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정치 개입 논란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피파의 자국 선수 징계 재검토를 요청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부적절한 행동의 여파는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화면으로 자세히 보시죠. 네, 영국 노동당 노아로 하원 의원이 잔니 인판티노 피파 회장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미국 공격수 플라린 발로건의 징계 유예 사례를 콕 집어 언급하면서 규정은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잉글랜드의 수비수 자렐 판사가 32강전 레드카드를 받은 출전 정지 징계도 이번 대회가 끝날 때까지 미뤄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잉글랜드 축구협회 역시 판사의 레드카드 징계에 항소를 검토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미국 선수 징계 유예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일종의 출발점이 됐던 사건도 덩달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사례인데요. 호날두는 지난해 유럽 지역 예선에서 상대 선수에게 팔꿈치를 휘둘러 레드카드를 받았고 3경기 출전이 정지됐습니다. 하지만 피파는 이례적으로 2경기에 대해선 출정 정지를 1년 미뤄줬고 덕분에 호날두는 이번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첫 경기부터 나올 수 있었습니다. 네, 대회의 흥행을 위해서 피파가 징계 시스템의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한 거란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정치 개입 논란까지 불거지자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제프 플라터 전 피파 회장은 레드카드는 규칙과 증거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피파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 행렬에 수십만 명이 움집하면서 테헤란이 복수 열기로 뒤덮였습니다. 이란 의회 의장이 미국과의 휴전 이행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합의가 안 되면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테헤란 도심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개전 첫날 숨진 아야톨라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려는 추모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메네이의 유해가 종교 도시 곰으로 이동하기 전 고별 운구 행사에 나서면서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가려는 수십만 명이 몰린 겁니다. 엿새간의 장례 일정 가운데 가장 대규모인 이날 행사에서는 미국 국기가 불태워졌고 트럼프 미 대통령의 복수를 다짐하는 구호가 터져나왔습니다. آمریکا پدر ما را کشته پدرشو باید بکشیم انتقام پدر را باید بگیریم. 이런 가운데 종전 협상단 대표인 모하마드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미국과의 휴전 합의를 이행하는 건 어렵지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방송 IRIB 보도에 따르면 갈리바프 의장은 미국과 평화 관계에 있지 않으며 이스라엘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동 내 친이란 무장 세력에 대한 지원도 계속할 거라고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은 이란과 합의에 도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을 끝낼 것이라며 군사 행동 가능성을 다시 거론했습니다. Look, we're going to win one way or the other. We're either going to make a deal or we're going to finish the job. Okay? And it won't be tough to finish the job.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에너지 시설과 발전소를 짧은 시간 안에 무력화할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는 이스라엘에 의해 암살된 것이라며 이스라엘에 위해를 가하려는 이란 지도자는 같은 운명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테헤란 장례식장을 뒤덮은 복수 여론과 양측의 강경 발언이 이어지면서 긴장 완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은 이란과의 합의에 도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를 끝낼 것이라고 압박한 데 대해 이란은 미국의 위협이 계속된다면 최종 합의를 위한 회담은 시작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SNS에 미국과 이란이 서명한 양해각서 13항을 인용하며
협박이 계속된다면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은 시작되지 않을 것이다. 서명을 존중하라고 썼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수백만 명의 자랑스러운 이란인들이 피살된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모이고 있다면서 그들도 우리의 용감한 군대도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이 검문하던 팔레스타인 차량 안에 섬광탄을 투척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사실상 집단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가자 지구에서의 이스라엘의 만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경찰관이 총을 겨누고 차량으로 다가옵니다. 운전자와 짧은 대화를 주고받던 경찰은 갑자기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내 차량 안으로 던집니다. 운전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문도 막아섭니다. 잠시 뒤 폭발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르고 놀란 팔레스타인 2명이 황급히 차량 안에서 뛰어나옵니다. 검문하던 이스라엘 국경 경찰관이 차량 안에 섬광탄을 던진 건데 미 CNN 방송은 지난 5일 동예루살렘 칼란디아 난민 캠프에서 포착된 영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해당 사건은 당시 이스라엘 국경 경찰이 난민 캠프를 급습해 16살 소년이 숨지고 또 다른 10대 3명도 다친 뒤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قتلا للمجتمع الغزي بأكمله كل يوم شهداء سواء نساء أو رجال أو أطفال.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자 이스라엘 경찰도 부적절한 대응이었다며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유엔은 이스라엘군과 경찰이 구급차도 막아서고 있다며 학살을 멈추라고 비난했습니다. A 4-month-old baby died after Israeli forces refused to open a gate blocking the main entrance to his village, delaying his access to medical care while an ambulance was waiting on the other side. 이런 가운데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인 하마스는 20년간 이어져 온 가자지구 통치기구의 해산을 공식 발표하며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속임수일 뿐이라며 가자지구 강경 대응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경기 파주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2학년 아이가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동급생과 선배들이 아이를 불러내 수차례 1대1 싸움을 강요한 건데 폭력을 놀이나 스포츠로 여기는 그릇된 문화가 확산되고 있어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조경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초등학생이 격투 자세를 취하고 상대를 구석으로 몰며 주먹을 휘두릅니다. 고작 2학년인 어린아이는 온몸을 맞고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립니다. 눈 주위와 양 다리에 타박상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눈만 감으면 불만 꺼져 있으면 그 장면이 계속 지나가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학교폭력 대책심의에서 가해자 A군 등 4명은 지난 5월 이틀에 걸쳐 초등학교 체육관 등에서 피해 학생을 때리고 그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피해 학생의 거부 의사에도 맨손 격투를 뜻하는 은어인 야차 싸움을 하자고 여러 차례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가 격투판으로 전락한 사이 학생들은 제가 있는 이곳 인근 아파트 단지로도 장소를 옮겨가며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받은 처분은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보복 금지, 서너 시간의 봉사활동과 특별교육 이수입니다. 놀이가 된 싸움은 이미 교실 깊숙이 자리 잡아 거리낌 없이 폭력을 말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 규칙 없이 그냥 막 싸우는 거예요. 다친다 그러면은 존재하고 이제 그 보건실로 데리고 가지고. 최근에는 청소년들의 싸움 영상을 사고 파는 텔레그램방과 SNS 계정이 등장해 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폭력성이 성인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경우에 폭력적 행동이 우선시되는 학생들이 폭력에 무방비 노출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교육당국의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적극적인 제재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억만장자들의 여름 캠프로 불리는 썬밸리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으로 향하는데요. 현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억만장자들의 여름 캠프 선밸리 컨퍼런스는 미국 아이다호주 선밸리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미국 투자은행 앨런앤컴퍼니가 주최하고 애플과 구글, 메타, 아마존 등 글로벌 IT 기업 간의 최고 경영진이 모이는 자리로 대규모 인수합병 등의 논의가 이뤄져 관심인 곳입니다. 네, 삼성전자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89조 4천억 원으로 민간 기업 가운데 세계 최고 기록을 세우고 떠나는 셈이죠. 이재용 회장 오늘 기분이 많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자리에서 글로벌 빅테크 경영인들과 어떤 협력을 논의할지도 주목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이재용 회장 억만장자들의 여름 캠프로 불리는 선밸리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서 잠시 뒤에 미국으로 향하는데요. 저희가 그 현장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캠프는 미국 투자은행 앨런앤컴퍼니가 주최하고 애플과 구글, 메타, 아마존 등 글로벌 IT 기업 간의 최고 경영진이 모이는 자리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앞서 2분기 영업이익 84조 9천억 원, 매출 171조 원의 역대급 잠정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배재고등학교가 6개월 출전 정지 징계에 대한 재심 신청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징계와 관련해서 재심 신청 마감이 내일로 다가와 배재고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제일고등학교 측은 용서와 화해의 모습을 고려해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경기장 내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야구협회에 공개 요청했습니다. 배재고등학교의 조롱 응원을 계기로 학생들의 혐오 표현 문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 교사 10명 가운데 9명은 교실에서 심지어 수업 시간에도 이러한 표현이 난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역사 왜곡과 조롱 논란을 부른 그 응원은 단지 일부 학생들의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학생들의 혐오, 차별, 역사 왜곡 발언을 들었다는 교사는 89.3%에 달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는 물론이고 수업 중 발언, 심지어는 과제나 발표물에도 등장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이나 역사적 인물의 죽음에 대한 조롱이 가장 빈번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말 끝마다 이제 이 끝에 노라는 말을 붙이거나 그리고 이제 운지라고 하는 얘기, 그리고 부엉이 바위, 뭐 이런 얘기들을 각종 과제물과 자신들의 어떤 은어 속에서 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성소수자, 장애인 등에 대한 혐오 표현, 세대 계층 비하나 역사적 사건을 희화화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이런 현상은 교사가 보기엔 중학교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표출됐지만 학생들이 느끼기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극우 커뮤니티에서만 사용하는 표현으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아이들의 성장기를 온통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래 집단이 강화되는 청소년기의 특성상 친구가 혐오 표현을 해도 불편하지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른바 혐오 밈을 접하는 경로는 역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SNS가 압도적이었습니다. 학교에서 혐오 표현과 역사 왜곡 문제 등을 제대로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놓고 왜 문제가 되는지 생각해 보게 하는 수업. 선생님들은 훈육을 하다 자칫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학부모 민원 등이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때문에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과 더불어 아예 학칙으로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등의 제재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영화 범죄의 도시의 주인공 마석도 형사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모 경위의 도로교통법 위반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윤 경위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불명예스럽게 경찰 생활을 마치지 않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사이 오후 내내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져 있는 상태라서 저녁까지 중부 곳곳으로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부터는 다시 정체전선이 활성화하면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 사이 충남과 전북에 최대 200mm 이상, 그 밖에 중부지방에도 최대 100mm가 넘는 큰 비가 내리겠고요. 곳에 따라서는 시간당 20에서 최대 5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수 있어서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습도를 끌어올리면서 날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25도로 올 여름 첫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구는 32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이후 비가 그친 뒤 주 후반부터는 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